연봉 5억을 받으면서도 월급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게 바로 지금 미국 최상위 소득층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연소득 5억 이상 고소득자 중 절반 가까이가 다음 월급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하죠. 더 놀라운 사실은 뭘까요? 이들 중 68%가량만이 저축이나 빚 상환 같은 장기 재무 계획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평균보다 10배 이상 버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운동선수나 복권 당첨자처럼 갑자기 큰 돈을 벌었다 날린 사람들 이야기가 가끔 나왔었죠. 이런 케이스는 그야말로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재무 전문가들도 과거엔 이렇게 말했어요. 일정 수준 이상 벌면 어지간한 실수는 소득으로 커버된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상위 소득자의 재정난이 예외가 아니라 보편적 현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재무 전문가들 본인이 이 흐름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두 가지 가능성이 나타나요. 부자들이 갑자기 돈 관리를 못하게 됐거나 특정 산업들이 그들의 지갑을 노리는 기술을 크게 발전시켰거나 답은 아마도 둘 다일 겁니다. 전 세계 백만장자가 약 5,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UBS와 엘라다 조사 결과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부자들 사이에서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상위 1% 안에서도 다시 최상위 1%가 전체 자산의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소득이 아닌 자산 기준인데도 구조는 비슷해요. 누가 가장 가난함을 느낄까요? 정말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서비스직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비슷한 소득 수준의 사람들끼리 어울리죠. 중상층 전문직이라면 배우자도 비슷한 직업일 확률이 높습니다. 동네 이웃들도, 대학 동기들도, 자녀 친구 부모들도 대체로 비슷한 계층이에요. 네이처 저널이 페이스북 연결망 7,200만 건을 분석했더니 경제적 지위가 친구 관계의 핵심 결정 요인이었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생활을 한다는 얘기죠. 물론 세부적인 차이는 있겠습니다. 이웃이 직급이 한두 단계 위라서 새 차를 사면 따라 사고 싶고 좋은 휴가지에 다녀오면 부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나보다 소득이 8% 적거나 12% 많은 사람이나 결국 생활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주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불평등이 그렇게 극심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저소득층도 마찬가지예요. 주로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교류하는데 이게 경제적 상승 이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아는 게 힘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힘이라는 말, 안타깝게도 사실이거든요. 주변에 도움 줄 사람이 없으면 능력과 무관하게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최상위층으로 가면서 나타납니다. 여기서만 한 구간 안에서도 극심한 격차가 보이거든요. 사모펀드 애널리스트로 연봉 5억을 받는다면 누가 봐도 부자죠. 하지만 연 100억을 버는 제너럴 파트너와 비교하면 차라리 가난해 보입니다. 소득 분포 어디에서도 나보다 20배 많이 버는 동료와 함께 일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 파트너는 또 억만장자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으러 다니는데 그들과 비교하면 자기가 초라해 보이죠. 그 억만장자들이 다보스 포럼에 가면 자기보다 수백 배 부유한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상위 1% 내에서도 소득과 자산 규모가 몇 단계씩 차이 나니까 생활 비교가 훨씬 더 해롭습니다. 지붕 수리공이라면 동료들이 새 F150 리스를 권할 수 있어요. 헤지펀드에서 일한다면 동료들이 아트 바젤의 전용기 타고 가자고 부추기죠. 네트워킹이라는 명목으로요. 골드만삭스 조사에서 연소득 2억 3억 구간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훨씬 안정적이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현실 세계에 살면서 평범한 사람들과 주로 어울리거든요. 인구학자들은 이걸 사회경제적 프랙탈 구조라고 부릅니다. 빌프레도 파레토가 100년도 더 전에 세금 자료 뒤지다가 처음 발견한 현상이에요. 8대의 법칙으로 유명한 그 사람 맞습니다. 100년이 흐르는 동안 몇 가지가 바뀌었죠. 최근 글로벌 부의 폭발적 증가가 부유층을 더욱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첫째는 정말 웃긴 상황들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팔로알토 지역 신문에 실린 한 사람 얘기를 보면요. 억만장자들이 초대형 저택 지으면서
자기 같은 평범한 백만장자들을 괴롭힌다고 불평했어요. 원문 표현 그대로 가져오면 거칠게 짓밟고 있다고 했죠.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백만장자의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웃기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불평등은 늘 존재해 왔습니다. 최근 백만장자들이 월급날을 기다리는 현상이 급증한 건 당황스럽지만 다른 문제들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 1%가 어떻게 스스로를 파산시키는데 이렇게 능숙해졌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상위층 사이 격차가 커진 건 최근 몇 년 사이 두드러졌지만 그 자체로 새로운 현상은 아니에요. 그냥 부자들은 항상 엄청난 부자들과 접촉해 왔으니까요. 그들이 나보다 100배 부유하던 게 이제 400배가 됐다고 해서 상대적 박탈감의 수학이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진짜 바뀐 건 부자로 사는데 드는 비용이에요. 가장 명확한 예시가 주거지입니다. 자영업이나 전문의가 아닌 이상 미국에서 연봉 5억 이상 주는 직장은 몇몇 도시에만 있어요. 그런데 그 도시들 집값이 세계에서 손꼽히게 비쌉니다. 시애틀이나 실리콘밸리, 맨해튼, 마이애미에서 출퇴근 가능한 평범한 가족주택을 원한다면 최소 10억 원 이상 각오해야 합니다. 50년 모기지 받아서 갚는다고 쳐보죠. 소득세, 재산세, 주세를 다 떼고 나면 실제 가처분 소득이 연간 5,5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알아요? 세금과 주거비 빼고 5,500만 원이면 대부분 가정에겐 꿈같은 액수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초고소득자들에게 그렇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아주 단순합니다. 소득이 높다고 돈 관리를 잘하거나 똑똑하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죠. 고수익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명예에 이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앞에서 체면 유지하려고 기꺼이 빚을 지죠. 5,500만 원이면 편안한 생활은 가능해요. 하지만 사치스러운 생활까진 안 됩니다. 고소득 직업을 얻은 사람들은 그런 사치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느껴요. 거기까지 가려고 경쟁이 치열한 교육 과정을 수년간 거쳤으니까요. 첫 직장 잡으면 이제 자신에게 보상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대표적이죠. 영국 의학저널과 펜실베이니아 대학 조사를 보면 미국 의사 대부분이 의대 졸업할 때 금융 지식이 거의 제로라고 합니다. 영국 의학저널이란 이름이지만 미국도 함께 다루거든요. 어쨌든 이것만으론 의사들이 특별히 독특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무 책임감이 없으니까요. 차이점은 훨씬 높은 소득 덕분에 의사들이 처음부터 훨씬 위험한 금융 도구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대 다니면서 이미 억 단위 빚을 진 경험이 있으니 은행이 주택대출이랑 자동차 대출을 추가로 팔기 쉽습니다. 노련한 금융 전문가들도 조심하지 않으면 곤란해지는 게 이런 상품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밧줄을 주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어려운 게임 끝판까지 스킵하고 최고 레벨 캐릭터를 받는 것과 같아요. 이론상으론 엔드게임 콘텐츠를 처리할 도구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뭘 해야 하는지 모르면 작은 문제만 생겨도 큰 곤란에 빠지죠. 의사들이 주목받는 건 재정 스트레스가 환자 치료 결과 악화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나쁜 일이죠. 하지만 의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론상 이런 걸 잘 알아야 할 금융 전문가들조차 주변 사람들 따라잡으려고 과도한 빚을 지고 월급날만 기다리며 살게 됩니다. 고소득자들이 자기 생각만큼 똑똑하지 않다는 게 그들에겐 충격일 수 있어요. 여러분한텐 별로 놀랍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둘째 이유는 기업들이 이제 돈이 어디 있는지 깨달았고 그 틈새를 메우려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팀이 몇 달 전에 초부 유층의 초인플레이션에 관한 영상을 만들었어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간단히 요약하면 극부유층만을 위한 제품, 서비스, 경험이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20년 전엔 소매가 100만 달러 넘는 양산차가 딱 하나였어요. 부가티 베이론이죠. 지금은 인플레이션 감안해도 이 가격대 모델이 100개가 넘습니다. 새로 나오는 차들은 종종 500만 넬를 초과하죠. 명확한 사례지만 1%의 서민층 쪽 사람들에게도 해당돼요. 고급 호텔, 신용카드, 소셜클럽, 스포츠 이벤트, 의류, 항공 좌석, 심지어 고급 헬스클럽과 식료품점까지 모두 엄청나게 부풀려진 가격에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발전했습니다.
모든 고소득자가 이런 걸 다 사진 않아요. 사는 사람들도 전부 사진 않죠. 요점은 과시적 소비의 뷔페에서 선택지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연 5억으로는 예전처럼 무제한 식사가 불가능해졌어요. 또 이런 사람들한테 안 됐다고 느끼기 어렵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여기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첫째는 고소득 가구 예산이 이렇게 공격받는 이유가 평균 소득층 예산은 이미 최적으로 착취당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각종 소비자 부채와 가격 인상 사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거의 강제로 고소득층 시장으로 올라가서 매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에도 언급했지만 월마트조차 최근 매출 성장의 대부분을 고소득 소비자 타겟팅으로 설명했거든요. 다른 가구들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으니까요. 고소득 가구들이 압박을 느끼기 시작한 건 다른 모든 사람이 이미 철저히 짜낸 뒤라서예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서는 이런 고소득 가구 중 상당수가 장기적으론 여전히 괜찮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월급날 기다림이 아직 다른 사람들과 똑같진 않거든요. 시애틀 주택대출금 갚느라 힘들어하는 것도 월세 내느라 힘든 것만큼 재정적으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30년 뒤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중 한 곳의 집을 완전히 소유하게 됩니다. 고소득 직원들은 회사가 지원하는 퇴직연금이나 제한된 주식 같은 혜택도 받아요. 생활비 충당하느라 연중 월급날만 기다린다 해도 정기적으로 유동성 증가를 경험할 수 있죠. 부의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은 함께 갑니다. 고소득을 올리면 저소득자보다 빠르게 자산을 쌓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건 엄청난 자산 가격 상승 덕분에 소득으로 자산을 쌓는 속도가 자산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게 상위 1%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